안녕하세요. 강남대에서 전쟁으로 보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 주에 이어서 최초의 세계대전 7년 전쟁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까지 같이 묻어 들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7년 전쟁으로 요번 주는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7년 전쟁의 초기 전환과 반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1757년 이 가을까지는 이 콜린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가 승리하고 프랑스는 하노버로, 러시아는 동프로이센으로, 스웨덴은 베를린 근교까지 세도하여 프리드리히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왜소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1월 5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합동군, 연합군을 프리드리히가 작센의 로스바흐에서 대파하고요. 다시 한 달 뒤에는 슐레지엔의 로이텐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두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초기의 열세를 만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센의 로스바흐 전투는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스바흐에서는 전장을 길게 돌아서 프로이센군을 기습하려던 오스트리아 프랑스 연합군의 움직임을 포착한 프리드리히가 이 길게 늘어서 행군 중이던 적의 앞을 기병대로 틀어막고 다시 보병대로 행군 대형을 풀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던 적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마지막으로 적의 전진을 막은 기병대가 다시 우회해서 적의 본진을 격파하는 식으로 몇 시간 만에 두 배가 넘는 적을 완표하게 됩니다. 적군 5,000명을 살상하고 5,000명을 포로로 잡은 반면에 이 프로이센군의 희생은 고작 500명에 불과했던 완승이었죠.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적을 완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프로이센군의 엄격한 규율과 훈련 강도, 거기에 프리드리히의 지휘 능력이 합쳐짐으로써 발휘된 놀라운 기동력과 타격력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술레지엔의 이 로이텐 전투는요, 한 달 뒤에 벌어졌는데요. 이 여기에서는 어느 일방의 완승이 아닌 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격해오는 8만의 오스트리아군과 정면 충돌하게 된 프리드리히는 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 부대를 전진시키고는 상당수의 병력을 크게 뒤로 물리는 전술을 쓰게 됩니다. 전장을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습격하는 방식을 썼던 것이죠. 프로이센군에게는 다행히도 자신들이 여러 차례 훈련을 했던 훈련장이었기에
지형을 훤히 알았고 따라서 들키지 않고 멀리 행군하여 느닷없이 적의 배후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잠시 넋이 나갔던 오스트리아군은 그래도 수적인 우세를 믿고 천천히 후퇴하며 반격을 노리게 되죠. 그러나 프로이센의 기습부대는 총을 쏘고 또 쏘아 적군의 전열을 정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들의 탄약이 결국 동났을 즈음 후속 부대가 도착했고 기습부대는 전우들이 던져준 탄약통을 받고는 이내 다시 쓰러지기 시작했죠. 결국 도무지 전열을 갖다듬지 못한 채 계속 피해만 입고 있던 오스트리아군은 총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로이텐 전투도 대승이었으나 이번에는 프로이센군의 사상자도 6천에 달했을 만큼 힘든 싸움이었죠. 나중에 나폴레옹은 이 7년 전쟁에 대해 그리고 특히 이 로이텐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립니다. 로이텐 전투는 기동력과 결단력이 낳은 걸작이다. 로이텐 전투 단 하나만으로도 프리드리히는 불멸의 명령으로 남을 것이다. 로스바흐와 이 로이텐에서 잇따라 승리함으로써 폐색이 짙던 프로이센의 기세는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군비 지원만 할 뿐 파병은 안하고 간망하던 영국은 상당수 병력을 독일로 파병하죠. 이 로이텐 전투의 승리 그리고 로스바흐 전투의 승리를 목격한 영국이 드디어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는 1757년이 끝날 즈음 브레슬라우도 함락시키고 이 오스트리아에게 거의 빼앗겼던 술레지엔에서 다시 우위를 잡게 되죠.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로이텐에서 패배한 자신의 제부 로렌의 샤를르를 해임하게 됩니다. 1758년에는 독일에 상륙한 영국군이 하노버에서 결정적으로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그렇다면 여기 이 하노버가 있죠. 왜 영국은 하노버에서 전쟁을 했을까요? 영국이 사실상 하노버 왕조죠. 여기에 공작 출신이 이제 영국 국왕으로 청교도 혁명 이후 이제 가게 돼요. 물론 그 이후 청교도 혁명 한 100년 후 정도 되긴 하지만 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의원 내각제가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노버 왕조의 첫 국왕은 사실상 영어를 못했어요. 독일어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뭐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 내각제가 정착되는데 이 하노버 왕조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여하튼 여기에 나와 있어서 한번 부연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점차 유럽 전쟁에서 손을 떼게 되죠.
소위 말해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하노버에서 격퇴함으로써 이 7년 전쟁에서 이 프랑스는 손을 떼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북아메리카에서의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고 있었던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요. 뒤에 북아메리카 이 7년 전쟁 중에 북아메리카의 프렌치 인디안 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서는 북아메리카에서의 상황이 아주 나빴나 보다, 프랑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프랑스가 뒤로 이제 손을 떼게 되면서 서쪽의 위험은 사라지게 되죠. 그럼에도 프로이센의 상황은 다시 나빠지게 됩니다. 러시아군의 참전 때문이었죠. 슐레지엔을 가로질러 오스트리아군을 쫓고 있던 프리드리히에게 러시아군이 슐레지엔 북동부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급히 방향을 돌려 러시아군과 격돌하게 되죠. 그러나 러시아군은 프로이센에 비하면 병력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보병 전력의 감소를 포병대로 보강했죠. 우수한 기동력을 활용해 회피와 역습에 활용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사실상 보병의 숫자가 러시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회피와 역습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포병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이죠. 1759년 8월 쿠네르스 도르프에서 그는 그만 냉정을 잃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에게 섣부른 공격을 가했다가 뼈아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코사크 기병대의 손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는 48,000의 아군 중 3,000명만이 살아남았네. 나는 이제 나의 베를린 시민을 도울 힘이 없네. 솔직히 말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네. 나는 조국의 멸망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는 않을 걸세. 라고 그를 따르던 장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48,000의 프로이센군이 이제 3,000명만, 뭐 그 중엔 또 부상자들도 엄청났겠죠. 그 병력 가지고는 러시아를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국가적 위기죠.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거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승리한 적군, 즉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베를린이 아니라 다행히 작센으로 진군 방향을 돌리는 바람에 조국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황은 여전히 프로이센에겐 최악이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아무리 정예라고 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었고 적은 너무 많았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로이센 영국 동맹 역시 와해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맹국이 없는 프로이센이 혼자서 그 많은, 물론 이제 프랑스는 이제 발을 뺐기 때문에
프렌치 인디언 워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서부 전선은 괜찮은데 이 동북부, 남부 이쪽이 문제였던 것이죠. 프리드리히는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도록 독약을 담은 목걸이를 건 채 스스로 최전방에서 말을 달리고 고함을 지르며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한계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761년에는 유일한 동맹국인 영국마저 관계 단절을 선언했던 것이죠. 이제 그만 슐레지엔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와 화해하라는 영국의 종용을 프리드리히가 완강히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제 파멸은 예정된 듯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그 프리드리히가 우리 브란덴부르크 가문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뜻밖의 사건만이 이 드라마를 반전시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자, 동맹국이 없는 전쟁, 혼자서 그 많은 적을 다 막아내야지 되는 전쟁에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을 한번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를 그냥 단박에 얘기하고 뭐 7년 전쟁을 끝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뒤로 밀고요. 앞서 프렌치 인디언 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북아메리카에서의 7년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북아메리카는요, 이 4대 세력이 할거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스페인은요, 멕시코뿐만 아니라 텍사스, 뉴멕시코 등 지금 남서부의 중요 주와 플로리다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북쪽으로는 루이지애나와 캐나다를 보유한 프랑스가 또 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개 식민지와 프랑스에게서 새로 빼앗은 북방 영토를 가진 영국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에 흩어져 살던 이 세 세력,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에 흩어져 살던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로커이 연맹의 세력이 가장 강대했죠. 모흐크, 세네카, 카유가, 오논다가, 그리고 오네이다 5개 부족이 연합한 이들, 즉 이로쿼이 연맹은 허드슨만에서 미시시피강까지 프랑스령을 종전하는 지역에서 무시 못할 힘을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1749년 이로커이와 영국이 힘을 합치는 일을 두려워한 프랑스 쪽에서 오하이오 계곡에 새로운 요새를 구축하면서 촉발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로커이와 영국이 힘을 합치는 것을 두려워한 프랑스 속에서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점점 긴장을 고조시켜 갔으며 마침내 1754년에 유럽에서의 전쟁보다 2년 먼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7년 전쟁이 아니라 9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7년 전쟁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러면 7년 전쟁의 원인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인지, 이제 이게 핵심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유럽사 쪽에서는 이제 7년 전쟁이라고 보고요. 이제 남미, 중미,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9년 전쟁이라고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첫 국면의 이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될 조지 워싱턴입니다. 영국 식민지군의 청년 장교였던 그는 오하이오의 프랑스 요새들을 정착을 및 공략하기 위해 버지니아에서 출발했으나 니세서티 그 요새에서 프랑스에게 군에게 패배하고 항복하고 말죠. 초기 국면 인디언 프렌치 워에서 초기 국면에서는 프랑스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토의 정규군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모집한 군대인 영국군에 비해 프랑스군은 수는 적어도 정예였으며, 본토에서 파병된 정예였으며, 이로커이 연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디언들이 프랑스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디언들이 친프랑스의 자세를 보인 것은 프랑스인들이 인디언의 문화를 관용하고 수용했으며, 프랑스인에 비해 영국인들이 토지 욕심이 더 지독했던 점이 원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프랑스인들이 땅 욕심이 없었느냐? 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당시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모히칸족의 최후. 여러분들 이 소설 읽어보신 적 있나요? 왜 뜬금없는 소설이냐고요? 소설 얘기냐고요? 제임스 쿠퍼가 쓴 이 모히칸족의 최후는 뭐 영화도 됐었고, 또 뭐 번역서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랑스에서는 그 1756년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명장 몽칼름이 이끄는 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몽칼름 장군은 캐나다군 총사령관으로서 영국의 오스위고 요새와 윌리엄 헨리 요새를 함락시키죠. 그럼으로써 명정의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헨리 요새가 함락되었을 때 이 몽칼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편이었던 알곤킨족이 영국군 포로와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제임스 쿠퍼의 소설인 이 모히칸족의 최후에서 극화되기도 하죠.
영국군 쪽은 이 내분 양상마저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국 본토의 입장과 식민지인들의 입장 차이가 갈등의 주 요인이었죠. 1757년에 새로 영국 국무장관이 된 윌리엄 피트가 식민지 주민들에게 강제징용령을 내리고 군사용으로 쓰게끔 민간의 집이나 물자를 대가 없이 징발하도록 조치하자 식민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던 것이죠. 결국 다급해진 1758년에 다급해진 피트가 징병권을 식민지 의회에 넘기고 징발한 물자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사태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7년 전쟁의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특별세를 만들므로써 사실상 미국 독립전쟁이 20년 후에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부터 사실상 영국과 미국 이 13개주 식민지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중원군의 도착이 있게 되는데요. 피트는 1758년에 대규모의 영국 정규군을 아메리카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제프리 엠허스트, 제임스 울프와 같은 뛰어난 명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두 장군은 세인트 로렌스강 북쪽에서 출발해 프랑스령 캐나다의 요새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간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씩 이들은 7월에 루이스버그 요새를 점령하고요. 얼마 후에는 뒷켄을 함락시킵니다. 한편 몽칼름은 카리용 전투, 티콘데로가 전투에서 고작 4천의 병력으로 1만 6천의 영국군을 무찌르고 카리용 요새를 점령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하지만 병력 지원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소수 병력만 남겨놓고 물러나자 요새는 이듬해 엠허스트에게 재점령되게 됩니다. 몽칼름은 프랑스령 캐나다의 핵심인 퀘벡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제임스 울프가 이끄는 8,500명의 영국 정규군이 루이스버그에서 퀘벡으로 접근 중임을 보고받은 몽칼름은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세인트 찰스 강으로 갈라지는 쪽에 돌출된 북쪽 구역의 방어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영국군은 윌리엄 왕 전쟁과 앤 여왕 전쟁에서도 같은 루트로 퀘벡을 점령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상륙할 만한 지점은 북쪽뿐이라는 결론이 났던 것이죠.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북미에서 북아메리카에서 이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윌리엄 왕 전쟁, 앤 여왕 전쟁, 뭐 왕이 즉위할 때마다 전쟁이 꼭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략하는 루트가
항상 퀘벡을 공격할 때는 뻔하다는 것이죠. 북쪽이었기 때문에 이 몽칼름 역시 북쪽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수비를 하게 됩니다. 만일 영국군이 세인트 찰스 강을 따라 더 남하에서 상륙하려 한다면 북부의 보프르 방어선과 강 반대편의 포인트 레비의 십자포화를 받고 괴멸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울프는 포인트 레비 쪽의 수비가 허술함을 꿰뚫어보고 그곳을 먼저 공략하여 프랑스군이 밀집된 퀘벡 북부를 포와 총구를 정면으로 겨누게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레비의 어머서빅을 받으며 영국 선단은 프랑스군의 사격을 뚫고 세인트 찰스 강을 타고 내려가 퀘벡 남쪽에 상륙하게 되죠. 수비력을 북쪽에 집중시킨 탓에 남쪽은 힘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몽칼름은 이제 북쪽으로 기세등등하게 쳐올라오는 영국군과 이 에이브러햄 평원에서 맞붙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섣부른 일제 돌격 명령을 내렸다가 영국군의 침착한 사격에 병력을 잃었으며 이어진 전투에서도 화력, 병력, 사기에서 모두 앞선 영국군은 프랑스군을 압도하게 되죠. 몽칼름 본인도 치명상을 입고 달아났는데 이 영국군은 승리했으나 울프 장군이 저격당해 전사하는 바람에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몽칼름도 하루 만에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전사하게 되죠. 영국군은 퀘벡 성벽을 겹겹이 포위하고는 인정사정 없이 포격을 가했으며 사흘 후인 1759년 9월 18일에 퀘벡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퀘벡 전투로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승리는 굳어졌죠. 1759년 11월에는 프랑스 함대를 영국 함대가 키브롱만에서 공격하여 철저히 분쇄함으로써 프랑스가 아메리카로 지원군을 보낼 수도 영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도 없게 함에 따라 프랑스는 더 이상 역전의 기회를 꿈꾸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고리무원이 된 북아메리카의 프랑스군은 1760년 9월 몬테리올에서 엠허스트의 영국군에게 항복하게 되죠. 그것으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사실상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간판만 회사, 이 회사들의 전쟁,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를 얘기합니다. 동인도 회사들이 전쟁을 한다고요?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사실상 국영기업체예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영기업체죠. 사실상 국영기업체고요. 이 국영기업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전쟁에 의해서 군비 경쟁이 심해지는 경우에 사실상 동인도 회사, 뭐 미국의
어느 금강에서 금이 발견됐다더라. 이런 소문을 국왕 쪽에서 흘리죠. 그러면 주가가 치솟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군비를 마련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인도 회사에는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휘부, 식민지 지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사실상 여기서 나오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 그리고 프랑스 동인도 회사, 무굴 제국과 여러 독립적 영주들이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 시기에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서로 계속된 전쟁 상태에 있었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0년에 수립된 영국 동인도 회사는요, 엘리자베스 1세에게서 인도 독점 무역권을 인가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영국 동인도 회사는 사실상 국영기업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 공채가 이루어져요. 영국에서 이 동양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이 선교사들이 그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때요? 서양의 공무원 채용은 돈 주고 관직을 사거나, 아니면 전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귀족이거나, 아니 뭐 다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뭐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을 한다든지 특채가 된다든지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 아니면 신분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공무원이 되는 그런 체제였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들이 중국의 과거제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서 저런 게 있었구나. 능력에 따라 관리를 채용한다. 저거를 한번 써볼까 하면서 제일 처음 공무원 시험 제1호로 본 것이 이 영국 동인도 회사 회사원을 공채한 것이 이 공채 시험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기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약간 좀 얘기가 옆으로 갔네요. 전쟁 얘기하다 과거제 얘기하다가 또 뭐 지금은 공채 얘기하고요. 여하튼 그래요. 주로 이 벵골 지역의 근거지를 갖고 사업을 전개한 것이 사실상 영국 동인도 회사죠. 그러나 이 4년 늦게 수립된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보다 남쪽에 타밀 지역의 근거지를 만들더니 이 17세기 후반부터 영국과 무력 충돌까지 벌이기 시작합니다. 18세기로 들어서며 프랑스가 인도인들 일부를 정규군으로 채용해 세포위 부대를 만들자 영국도 이를 모방했죠. 여러분들이 세포위 항쟁이라는 말을 아마 세계사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한번 과제로 내볼까요? 그래요.
이 세포의 부대, 세포의 항쟁에 대해서 부대 말고요. 세포의 항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고요. 1746년에서 48년, 1748년부터 54년에 걸쳐 각각 인도인 부대와 인도 영주들의 힘을 빌리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요. 이를 각각 1차 카르나타카 전투, 2차 카르나타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1757년부터 7년 전쟁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3차 카르나타카 전쟁이 사실상 7년 전쟁과 맥을 같이 하는 전쟁입니다. 당시 벵골은 명목상 무굴 제국의 영토였죠. 그러나 그 지배자인 나와부, 즉 태수는 본래 무굴 제국이 파견한 지방관이면서도 델리의 황제에게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어 사실상의 벵골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죠. 그런데 1756년에 새로 즉위한 나와부 태수가 세수인 시라지 다울라는 몹시 잔혹한 데다 반영국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다른 나와부를 무굴 제국 황실에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경쟁자를 영국이 은근히 밀고 있었던 데다가 즉위한 뒤에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영국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는 나와부가 맹골의 주인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상 자신 동인도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획득한 부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허리를 굽히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심, 경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7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도에서도 프랑스와의 대결이 재현될 조짐이 아주 컸죠. 동인도 회사는 캘커타에 윌리엄 요새를 보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예요. 이 캘커타에 윌리엄 요새를 보강하죠. 그런데 나와부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으니 당장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를 거부하게 되죠. 블랙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윌리엄 요새 내부의 작은 감옥인데요. 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동인도회사 소속 병사들을 가둬두는 용도로 만들어진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라지는 1756년 5월에 캘커타로 5만 명의 병력을 보내 동인도 회사 소속 또는 그 밖의 영국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일부는 달아났으나 146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죠. 시라지는 그들을 블랙홀에 모조리 집어넣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원래 5에서 6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그런 크기의 규모의
146명을 집어넣었다는 일은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눕혀서 차곡차곡 쌓아놔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지금은 가장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람을 가두었던 것은 명확해 보여요. 결국 여성 한 명을 포함한 약 40여 명이 압력을 받아 죽게 되고요. 생존자도 시체와 뒤엉켜 있어야 했을 정도로 아비규환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시체들이 압력으로 터져서 내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블랙홀 사건은 영국인들을 경악시켰죠. 전쟁을 요구하는 함성이 커져만 갔습니다. 동인도 회사 사원으로 2차 카르나타카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로버트 클라이브가 이끄는 군대가 벵골로 급파되게 되죠. 그들은 캘커타를 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무력이 아니고요. 요새 지휘관에게 뇌물을 써서 거둔 성과였죠. 당황한 시라지는 영국의 앙숙 프랑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클라이브는 1757년 3월에 프랑스 세력권인 샹데르 나가르를 점령하고요. 6월에는 시라지의 도읍인 무르시 다바드 인근의 플라시 평원에서 적군과 맞서게 됩니다. 클라이브 군은 3천, 시라지 군은 무려 7만이었는데 양쪽 모두 대부분 인도인이었죠. 영국인과 프랑스인은 각각 몇십 명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이 싸움은 상당히 싱겁게 클라이브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전투 도중에 전장에 비가 쏟아졌고 이후 짙은 안개가 꼈는데 안개 때문에 진격이 원활치 않다 보니 포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라지 군의 이 대포는 정비를 잘 하지 못해서요. 비에 젖은 이상 발사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포격전이 된 것이 첫 번째 승리 요인이고요. 시라지 군의 참모장 미르 자파르를 비롯한 여러 지휘관들이 클라이브에게 뇌물을 받고는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승리 요인입니다. 뇌물을 받아서 사실상 무력해진 지휘를 안 하는 것이죠. 시라지는 달아났다가 미르 자파르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처형되었고 미르 자파르가 새로운 나와브가 됩니다. 그는 곧 영국의 꼭두가시로 전락하게 되죠. 이를 계기로 영국의 인도 지배는 동인도 회사에서 영국 정부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그 형태도 교역이 아닌 식민지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프라시 전투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화되는 결정적 전투가 됩니다.
플라시 전투가요. 그러나 이 7년 전쟁의 인도 전쟁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플라시 전투가 결국 프랑스 군의 주력을 영국이 꺾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기 때문이죠. 1760년에는 완대 와시 전투가 벌어져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하게 되면서 3차 카르나타카 전쟁은 사실상 결판이 나고 그 뒤로는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졌을 뿐 사실상 인도의 주인이 영국이 되는 그것을 결정한 전쟁이 7년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년 전쟁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윈스턴 처칠이 사실상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었다고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답을 하듯이 유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등 거의 심지어는 태평양에서까지 전쟁이 일어난 세계 대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과 격이 다르죠. 이거는 식민지 쟁탈전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고 왕조 간의 전쟁의 양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국은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독일 제국, 이러한 제국, 어떻게 보면 군국주의적인 제국들과 그래도 뭐 남녀 보통 선거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들 간의 전쟁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체제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1차 세계대전은. 그런데 이 7년 전쟁은 그런 양상이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 간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 쟁탈전이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터 면에서 보자면 전쟁터는 훨씬 더 넓었다. 7년 전쟁이 훨씬 더 넓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쟁은 서인도 제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서인도 제도에서는 영국 해군이 프랑스령인 과달루페와 마르티니크를 점령하게 되죠. 1762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스페인의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스페인의 서인도 제도 식민지의 중심지였던 쿠바의 아바나를 끈질기게 공략해 결국 점령하게 되죠. 영국 해군은 아시아에서도 스페인의 주요 식민지인 이 필리핀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762년에 마닐라를 영국군이 점령하지만 현지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마닐라 밖으로는 세력을 뻗지 못하게 되죠. 아울러 아프리카에서는요, 영국이
1758년에 이 프랑스 식민지인 세네갈을 점령하게 됩니다. 고리, 감비아까지 손에 넣게 되죠. 1759년에는 현 남아공의 라고스에서 이 프랑스 툴롱 함대를 격파하여 키부릉 해전과 더불어 프랑스의 해군력을 한동안 무력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앞서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떤 기적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762년 1월 5일 프리드리히 2세와 프로이센을 위한 기적이 마침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의 반프로이센 국왕이었던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한 것이죠. 유난히 프로이센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뒤를 반대로 프리드리히의 숭배자였던 이 뾰트르 3세가 계승하게 되죠. 그는 즉위하자마자 프로이센과 단독 강화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맹국이 하나 늘었죠. 얼마 뒤엔 아제 동맹까지 맺게 되죠. 프로이센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비록 재위 6개월 만에 그의 황후인 이 예카테리나의 쿠데타로 퇴위를 이 뾰트르 3세가 당하긴 하지만 프로이센의 장기적 도움이 되지는 못했으나 쓰러지기 직전이던 프로이센에게는 실로 강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뾰트르는 스웨덴과의 강화조약도 주선해 주었죠. 사실상 이 당시에 전세로 봐서는 프로이센은 그냥 촛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죠. 사실상 훅 불면 날아갈 그런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도 같아 보였었는데 이 뾰트르 3세의 등장으로 사실상 프리드리히는 이 7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슐레지엔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동맹 체제도 물거품이 되고 특히 오스트리아는 아무리 슐레지엔에 미련이 남더라도 계속 전쟁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 광화 교섭이 시작되게 되죠. 자, 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동맹에서 이제 러시아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앞서 얘기했지만 프랑스도 빠지게 되죠. 7년 전쟁에서 프렌치 인디언 워 때문에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스트리아만 또 남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강화 교섭이 시작되게 됩니다. 1763년 2월 10일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파리 평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프랑스가요, 서인도 제도 일부 그리고 인도와 캐나다의 대부분, 아울러서 미시시피강 동쪽, 북미 프랑스령 등을 영국에 할양하게 됩니다.
이 5일 뒤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후베르투스 부르크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유럽에서나 식민지에서나 영국에게 철저하게 눌린 프랑스와는 달리 프로이센에게 패배했다고 여기지 않고 있던 이 오스트리아는 전쟁 이전의 현상 유지, 프로이센은 결국 슐레지엔을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이 프리드리히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듣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심금을 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전쟁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저 처참한 병사들을 보게. 훈련 중에는 먹는 빵보다 맞는 매가 더 많고, 요새 군대는 안 맞는다죠. 하지만 이 당시 군대는 밥이 아니죠. 빵보다 맞는 매가 더 많았나 봐요. 전투가 벌어지면 매를 맞지 않는 대신 죽거나 다치거나가 아닌가. 농민들의 고통은 그보다 더 심하다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견디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지. 마리아 테레지아와 나의 개인적 고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 버렸네.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 이보다 더 참혹한 전쟁은 아마 없을 거야. 소년 시절에는 군인 정신만 강조하는 불황이 싫어서 가출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고, 함께 도망치려던 친구는 이 프리들이 눈앞에서 목이 잘리죠. 왕위에 오른 뒤에도 철학과 예술을 좋아해서 스스로 플루트를 연주하며 볼테르를 비롯한 철학자들을 이 상수시 궁에 불러 모으기도 했던 철인왕 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된 도중에 자신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존재였던 프리드리히 2세는 결국 증조부 이래의 독일 군국주의를 가장 훌륭하게 꽃피운 장본인이 됩니다. 군국주의가 지도자 개인의 야심이나 소수 귀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 어서는 안되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것이 바로 프리드리히 2세였죠. 그래서 평화시에 그는 국민 복지 증진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영토가 넓지도 않고 자원도 식민지도 없는 프로이센이 복지를 누리려면 전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그 자신에게는 전쟁을 혐오하면서 늘 전쟁을 하는 일이 모순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귀한 의무의 실천이라고 주장했었죠. 그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군국주의 이념은 결국 19세기 독일의 무리한 팽창 정책과 20세기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독일 민족의 생활권 관념과 이어지게 됩니다. 독일인이 사람답게 살려면 체코나 폴란드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다는 생존권 이론은
프리드리히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슐레지엔을 병합하려는 그의 의지가 승리를 거둔 7년 전쟁은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프로이센이 올라서고 이후 빌헤름 2세 히틀러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파멸의 전주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7년 전쟁의 결과 프랑스의 추락은 엄청났습니다.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요? 그 상황은 프랑스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7년 전쟁에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 이상으로 프랑스의 위상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균형자 역할을 상실하게 되죠.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식민지 건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바다 건너 섬나라에 대해 쌓인 울분과 원한은 곧 이어지게 될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을 전력으로 거의 재정적자를 무릅쓰면서 도와주는 지경이 됩니다. 그것은 심해지는 재정적자를 부추기며 구체제 몰락의 한 원인을 만들어내게 되죠. 사실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보다도 재정적자가 가장 큰 이유죠. 재정적자가 심해진 이유는 루이 14세부터 차곡차곡 전쟁을 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루이 16세가 물려받은 거죠. 그 물려받은 빚더미 위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왕이 목이 단도대에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이 16세는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우매한 군주는 아니에요. 상당히 타협적이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제1신분과 제2신분 귀족과 성직자들 중에 명사들을 초청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거는 그렇잖아. 아니 가뜩이나 세금이 많은데 거기다가 세금을 더 올리라고? 1, 2신분 자네들은 사실상 면세잖아. 세금이 없지. 그러니까 요번 재정 적자는 메워야 되니까 임시적으로 요번만 면세 혜택을 취소하고 좀 국가의 일부 재산을 헌납해주면 고맙겠네.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타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과격화될 때도 사실상 과격화되지 않기 위한 나름의 여러 정책들을 피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하튼 그래요. 여기서 프랑스사를 할 필요는 없죠. 여하튼 재정적자를 부추기며 구체제 몰락의 한 원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재정적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한 화폐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국의 승리,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또 이 7년 전쟁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이제 캐나다와 인도에서 프랑스에 승리함으로써 장차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갈 기반을 닦게 되죠. 하지만 북아메리카에서는 7년 전쟁 과정에서 식민지인과 본토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각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나아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에 부과하게 될 각종 특별세는 결국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독립을 부르짖게 된 원인이 되죠. 러시아는 북방전쟁에 이어 다시 한번 영광을 얻게 됩니다. 러시아가 반프로이센 진영에 섰을 때 프로이센은 휘청거렸고 친프로이센으로 돌아섰을 때 오스트리아가 손을 든 것이죠. 이것으로 러시아의 막강한 저력이 똑똑히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갖게 될 또 하나의 영광, 즉 나폴레옹 전쟁에서 반프랑스 연합의 맹주 노릇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될 영광까지 더하게 되면 이 나라는 대륙 세력의 대표로서 해양 세력의 대표인 영국과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7년 전쟁은 전쟁 기술에서나 국제 관계에서나 현대를 보여주는 서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문의가 계속 오고는 있는데 그리고 공문도 왔고 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학교 측에 메일도 보냈습니다만 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한 계획이 지금 가르쳐 드리기에는 구체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가 되시나요? 제 강의가요? 아니면 시험? 죄송합니다. 여하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